유서를 남겼어도 준비가 필요한 방법으로 사망했어도, 그죠? 그래도 이 사람이 그 전에 전문의로부터 중증 우울증이었다는 진단받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DSM-5에 충족하는 여러 가지 자살 시도 같은 것도 했었다면 모든 자살을 심신상실 인정할 않을 수가 없다고. 보험회사와 법원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오늘은 자살에 대한 심신상실 인정 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책을 내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유병자지만 책은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책입니다.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13,19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되게 많은 숫자죠. OECD 가입국 중에 1위니까요. 굉장히 자살률이 높은 편입니다. 하루에 36명꼴로 사망한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하루에 36명이. 우리는 이제 보험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자살률, 이런 좀 가슴 아픈 수치들을 보면서도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잖아요. 다만 생명보험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실효 이런 거 없이 2년이 지난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에는 일반 사망 보험금은 지급을 하고 있죠. 근데 손해보험 약관에서는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던 20년이 지나던 스스로 고의적으로 목숨을 끊는 경우에는 한 푼의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예외가 있잖아요.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장한다고 돼 있어요. 생명보험에서는 이 경우를 재해로 보니까 보장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보험 가입하고 하루만 지나도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게 인정되면 재해 사망이 인정됩니다. 그러면 재해 사망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재해 사망 보험금도 지급이 될 것이고, 일반 사망 보험금은 당연히 또 함께 지급이 되는 거죠. 만약 이분이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해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경우를 일반 상해 사망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심신상실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뭐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또는 극도의 흥분 상태, 극도의 모멸감, 굉장히 넓은 개념인데 사실은 인정받기 되게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보험회사들은 당연히 심신상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왜냐하면 고의적인 자살로 보면 한 푼의 보험금을 안 줄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심신상실이 인정돼 버리면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일반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니까 억대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당연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심신상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나라의 법원도 보험회사와 시각이 굉장히 많이 유사했습니다. 심신상실이라는 개념을 따질 때 뭐랄까요? 이게 유교적인 전통 때문인 것 같은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에게 뭔가 페널티를 주려고 해요. 잘못했다 이거죠.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느냐. 이런 시각이 좀 있어요. 그분이 정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끊었을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사회는 뭐 부모가 물려준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 그 자체를 굉장히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 소비자가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경우 심신상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어떤 태도를 법원도 굉장히 많이 인정하는 그런 경향들이 분명히 있었죠. 따라서 약관에는 분명히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걸 받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원의 경향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혁명적인 대법원의 판결이 2년 동안 연달아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 케이스를 설명드릴 건데요. 하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이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던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던 분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었고, 작년 말에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는 대법원 판례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첫 번째 대법원 판례는 이거죠. 21년 2월에 나왔습니다. 한 초등학교의 교사가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분이고요. 이분이 어느 날 자기가 담임을 맡고 있는 그 학급에 한 아이가 숙제를 해오지 않으니까 귀밑머리를 잠깐 들었다 놓으면서 훈육을 한 거죠. 숙제 똑바로 해라 앞으로, 뭐 이 정도. 그런데 이 교사는 그 행위 때문에 그날 밤부터 그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갖은 욕설과 폭언을 듣게 됩니다. 매일 밤마다. 근데 그 정도면 다행인데, 나중에는 그 반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서 집에 가려고 할 때 교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요. 선생님이 나쁜 사람이다. 너희들을 미워한다. 이런 교육을 계속 시키다 보니까 나중에 아이들은 학교에 등교를 해도 담임 선생님을 무시합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얘기도 듣지 않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 교사는 굉장히 우울했죠. 괴로웠을 겁니다. 아주. 이게 2006년 가을에 벌어진 일인데 2008년 가을에는 그 정도쯤 되면 이제는 아예 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2달간 치료도 받고, 이때부터는 매년 가을만 되면은 굉장히 우울한 거예요. 고통스럽고. 그래서 월 1회 이상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만 하는, 그렇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11년 9월이 되면 막 괴로우니까 술도 먹고 막 그랬나 봐요. 피부병도 심해지고 간 수치도 악화되고 그것 때문에도 병원을 찾게 되는데, 그런데 이분이 너무 우울함을 호소하니까 이분을 꾸준히 치료하고 있던 정신과 의사가 입원 치료를 권유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되게 그 책임감이 강한 분이었나 봐요. 우울증은 심각했어도 자기를 대체할 수 있는 교사를 뽑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가 지금 자기가 학교에 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수업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입원을 하지 못하고, 본인도 입원하고 싶었으나 입원하지 못하고 계속 출근을 하다가 어느 날 2011년 10월에 퇴근 후에 저녁밥을 먹고 집에 머무르고 있다가 모친이 잠깐 외출한 틈에 처마 밑에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태권도 도복뒤로 목을 매서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이 사안이 벌어졌을 때 동료 교사들이 이런 증언을 해요. 그 선생님 평소와 다름없었다. 그날도 수업 잘 하셨고 평소와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주변인들의 증언이죠. 그리고 이분이 사망에 이르는 어떤 방법으로 선택했다고 그럴까요? 그 방법이 준비가 필요한 방법이에요. 보험의사는 그 두 가지를 물고 늘어집니다. 의자를 갖다 놓고 태권도 도복뒤를 갖고 와서 스스로 목을 맨 이 경우가 어떻게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온전한 정신이었고 고의적으로 자신을 해친 경우다. 따라서 면책 대상이다. 사망보험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거였죠. 유족은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보험회사하고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보험회사가 이겼습니다. 판사들이 봤을 때도 고의적으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인정된다는 거죠. 심신상실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게 그동안의 보험회사 법원의 기본적인 시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습니다. 여기 유가족 승이라고 했는데 사실 재판에선 졌어요. 근데 뭘 이겼냐면 이 사망하신 교사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는 것을 대법원이 인정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소송에서 왜 졌느냐? 그러나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사건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예요. 청구권 소멸시효 때문에 결국 재판에서는 졌지만
심신상실은 인정됐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제가 보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에 졌으니까. 하지만 심신상실 상태였느냐 아니었느냐, 자신의 목숨을 끊는 순간 그걸 판단하는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인용한 대한민국 최초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사망 즈음의 행동이나 사망의 방법을 이유로 전문의의 의학적 견해에 대한 증거를 부정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변 동료 교사들이 사망 당일 이분 멀쩡했다고 증언했잖아요. 근데 그 동료 교사들은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관적인 판단을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방법이 의자도 갖고 오고 태권도 도복띠도 갖고 와야 되는 이런 준비가 필요한 방법이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심신상실이었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안 되고, 전제가 있죠. 전문의의 의학적 견해에 관한 증거가 있었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사망하신 분은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분이었잖아요. 이분을 치료하던 담당 의사는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내 환자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의 중증 우울증 환자였다. 그래서 나는 입원을 권유했고, 그런데 학교 상황 때문에 입원을 하지 못하다가 이 사고가 벌어진 거다. 근데 이런 내 주장은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모니터링한 다음에 집대성한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여기에 기준한 것이고, 이 기준은 지금 DSM-5라고 약자로 얘기하는데, DSM-5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 DSM-5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돌아가신 이분은 계절성 중증 우울증 상태였고, 따라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 순간 심신 상태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주장했어요. 대법원은 여기에 주목한 거죠. 동료 교사들은 전문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준비가 필요한 방법으로 사망한 경우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다, 이런 내용이 DSM-5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런 정신건강의학의 과학적 성과를 가지고 심신상실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거죠. 굉장한 발전이죠. 그래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이런 판단을 했어요. 1, 2심은 보험회사가 이겼지만 대법원이 봤을 때는 주요 우울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이 인정된다. 동료들의 증언 중요하지 않고 자살에 이르는 방법 중요하지 않다. 정신건강의학에서 인정된 과학적이고 전문의의 어떤 증거들, 소견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사건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로 끝났던 거죠. 어쨌든 이 대법원 판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DSM-5를 가지고 이제 심신상실 상태에 자신을 해쳤는지 고의적으로 자신을 해쳤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이 판결은. 이 판결 속에 사망하신 분은, 이 교사분은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의사가 강력하게 DSM-5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심신상실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었어요. 문제는 우울증이 심각하거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스스로 병원을 가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를 볼 건데,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지 않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이때는 고의적인 자살인지 아니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사고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부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019년 2월 15일 날 한 초등학교 앞에 주차되어 있는 흰색 체어맨이 꼼짝도 하지 않으니까 그걸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그 차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 사람은 사망 전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인근 마트에서 개인용 화로와 번개탄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술도 많이 샀고요.
그리고 이 흰색 체어맨 안에 들어가서 차량 문을 다 꽁꽁 막은 다음에 그 안에서 개인 화로로 번개탄을 피워서 준비가 너무 많이 필요한 방법으로 사망했죠. 이 사람이 그동안 겪었던 일은 이렇습니다. 2008년 12월에 이혼하고 혼자 살았어요. 아이들은 전체가 키웠습니다. 이분은 2018년에 화물차 운전을 계속 하던 분인데 동료와 간단한 말다툼을 한 다음에 회사를 때려쳤어요. 이상하죠? 심각한 우울증은 인지 기능에 오류가 온다니까요. 동료와 말다툼을 했다고 직장을 그만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취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18년 12월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때 의사는 한 번 진료받은 거예요. 외래로. 불안 및 우울 장애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소견을 줬죠. 그런데 같은 날 9일 날 3일 뒤죠. 수면 유도제를 50알을 먹고 자살을 기도합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요. 살아났어요. 2번 합니다. 이걸. 또 살아났어요. 왜 살아나냐면 죽기 직전에 마치 습관처럼 누나나 친구 또는 동생 또는 전처한테 카톡 이런 걸 자꾸 보내요. 잘 살아라, 먼저 갈게, 미안하다 이런 거, 너는 똑바로 살아라 이런 거. 그러니까 이상한 걸 느끼고 찾아와갖고 죽기 전에 발견돼가지고 또 응급실 가고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2번째 또 병원에 실려가니까 해당 병원의 의사가 F32.2라는 코드를 줍니다. 이게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 우울증이다 이런 얘기인데 전문의의 아예 진단이 내려졌던 거죠. 근데 그 후로도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2월 14일 날 자살을 암시하는 카톡 문자 이런 거 막 보내고 유서도 남겼습니다. 유족 측은 유서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메모장 같은 데 끄적끄적 거렸거든요. 동생에게 남기는 글처럼. 법원은 그걸 유서로 봤습니다. 유서란 특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사망을 암시하는 글을 적고 그 후에 실제로 자살을 기도했다면 유서로 볼 수 있다. 유서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2번째 재판이 굉장히 놀라운 건 유서까지 남긴 사람이에요. 유서까지 남긴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유서를 남긴 사망 사건에 있어서는, 자살 사건에 있어서는 심신상실을 인정을 절대 안 했습니다. 유서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건 너무 의식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유서를 남긴 다음에 그 다음날 말씀드리는 것처럼 승용차 안에서, 동생으로부터 빌린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서 질식사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게 이분과 관련된 팩트입니다. 그런데 유족이 이분이 갖고 있던 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였던 것 같은데 보험회사한테 일반 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보험회사가 거절하자 소송을 걸었습니다. 보험회사한테. 용감한 분이죠. 저라면 소송 못했을 것 같은데 유서도 있고 준비가 필요한 방식으로 자살했고 게다가 결정적으로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던 분도 아니고.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보험회사는 당연히 이거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다, 면책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했고, 유족 측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우발적인 사고다 주장한 거죠. 1심과 2심 당연히 보험회사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 DSM-5로 봐야 된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례 속 소비자는, 그 판례 속 사망한 분은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 속의 1심과 2심 판사들은 그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본 거예요.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지 않았으니까 DSM-5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이러면서 또다시 준비가 필요한 방법으로 사망했느냐, 유서를 남겼느냐, 이런 비과학적인 주변 정황만으로 판단했죠. 고의적인 자살인지 아닌지를.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10일 날 나왔습니다. 작년 11월 10일. 굉장히 최근 판례인 거죠. 대법원은 이렇게 봤어요. 전문의에 의해서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로 진단받았다. 언제? 자살 기도했을 때 수면제 먹고 병원 2번 실려갔잖아요. 그때 의사가
F코드 줬잖아요. F32점인가? 그러면서 중증의 우울증 에피소드라고 진단을 내렸죠. 그게 일단 있다는 거예요. 전문의가 진단을 내렸다. 중증의 우울증이라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시도했죠, 이 사람은. 그게 DSM-5에서 인정하는 주요 우울장애의 진단에 부합한다. 아까 우리 DSM-5 1번부터 9번까지 중에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시도하는 것, 그거 있었거든요. 이분은 반복적인 죽음을 시도했죠. 자꾸 자살을 암시했고. 그런 맥락은 DSM-5에서 인정하는 중증 우울증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은 충분히 진료를 받고 치료받지 않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심신상실인지 아니었는지는 DSM-5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물론 전문의의 진단은 필요한데 있었다는 거죠. 병원에 실려갔을 때. 그리고 망인이, 돌아가신 분이 실직 등 주변 상황이 악화되면서 정신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게 되었으며 반복적으로 자살을 시도해서 전문의로부터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게 중요해요. 돌아가신 분이 자살의 일을 무렵에는, 자살하는 그 순간이 아니고 자살에 이르는 무렵에는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자살의 방법이 준비가 필요한 방법이냐 아니냐를 굉장히 따졌던 판례들의 입장은 뭐냐면 자살하는 그 순간에 심신상실이었냐 아니었냐를 되게 봤는데 사실 비과학적인 추론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맥락에서는 그 순간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그 즈음의 정신건강 상태가 어땠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게 훨씬 과학적이고 의학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준비가 필요한 방법이었냐 아니었냐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발전이죠. 이게. 대법원 또 뭘 봤냐면 돌아가신 분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와 같이 거듭되는 자살 시도와 심각한 우울증 상태였다라는 것을 부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왜 못한다? DSM-5에서는 준비가 필요한 방법이다. 적극적인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 이런 것은 심신상실이 아니라는 증거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과거 법원의 모든 관습적 인정 기준을 다 부정하고 있어요, 지금. 적극적인 치료 안 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진단 내린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후 보인 모습들이 DSM-5에서 보이는 인정하는 중증의 우울증 상태와 부합하기만 한다면 그럼 이 사람이 자살의 일을 무렵에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게다가 자살 직전에 친구나 전처에게 문자 보내고 이랬던 거 있죠. 이런 사정들은 어떻게 봤냐면 이 사람의 성향이 예전에도 자살을 기도하기 전에 자꾸 문자를 보냈거든요. 고통스러우면 문자 보내고 막 그랬어요. 그런 어떤 이 사람의 일반적인 성향을 의미할 뿐이지 그것이 의식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즉 심신상실이 아니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유서를 남긴 건 역시 심신상실을 부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왜? DSM-5에서 유서를 남기면 심신상실이 아니다 이런 말이 1도 없거든요. DSM-5로 보는 거예요, 그냥. 왜냐? 이게 과학적이고 의학적이니까. 정신건강의학의 진료 가이드라인이니까. 카톡, 문자, 유서 중요하지 않다. 심신상실을 판단할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2심 법원은 이 사람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먼저 나왔던 대법원 판결 DSM-5를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그걸 부정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꾸준히 치료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건 잘못 판단한 거라는 거죠. 꾸준히 치료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문의의 진단이 있었고 이 사람이 보인 여러 가지 모습들이 DSM-5에서 인정하는 중증 우울증과 관련 있는 것이라면 그걸 가지고 판단 내렸어야 된다. 심신상실인지 아닌지를.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또다시 과거의 관습, 준비가 필요한 방법이었다, 유서를 남겼다 이런 걸로 심신상실을 판단하면 안 됐는데 2심 법원과 1심 법원이 그렇게 그런 잘못을 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재작년과 작년에 나온 이 대법원 판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이거 정리하자면 이렇죠. 첫째, 주변인의 증언보다, 자살하는 데 준비가 필요한 방식보다, 이런 것들보다 전문의의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 번째, 그 전문의의 진단은 DSM-5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꾸준한 치료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문자를 남겼다, 유서를 남겼다, 이런 것들은 심신상실 상태를 부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이게 정신건강의학에서 우리가 얻게 된 가장 혁명적인 진보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비과학적 사고를 한 거죠. 준비가 필요한 방법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어? 그러면 정신 멀쩡한 거잖아. 고의적인 자살이잖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한테 자꾸 죄를 묻고 싶었으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근데 현대의 정신건강의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울증만으로도 그것이 심각하면 인지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판단을 의식적이지 않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럴 때에도 이런 사람들은 준비가 필요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너무 놀라워요, 이게. 왜냐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굉장히 큰 돈이 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심신상실이 인정되지 않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유족의 입장에서 보면 참 다행스러운 발전이죠, 이게.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것이. 정신건강의학의 발전을 인용해 준 거니까. 하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처절하게 저항할 겁니다, 이거.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는 이런 판례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유서를 남겼다, 목을 매달았다, 이러면 심신상실 인정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약간 상식이에요. 근데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거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이런 거 절대 인정 안 하려고 덤비겠죠, 처음엔.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개의 판례를 맥락을 다 이해한다면 이 두 개의 판례가 고맙게도 대법원 판례거든요. 대법원 판결문 두 개를 연달아 제출하는 사람에게 정말 계속 보험을 부정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소송가도 유리할 거고요. 다만 소비자가 이런 팩트가 있었어야겠죠. 환자, 돌아가신 분이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중증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일단 받았어야 돼. 그죠? 두 번째, 꾸준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DSM-5가 인정하는 주요 우울장애 상태에서 보이는 행동들, 그런 것들이 있었어야 돼. 그렇다면 충분히 심신상실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생명보험이라면 재해사망, 손해보험이라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뭐다?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이다. 청구권 소멸시효에는 피도 눈물도 없으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권 소멸시효는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 그 순간부터 기산합니다. 유족은 심신상실 몰랐어요, 법 몰랐어요, 약관 몰랐어요,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쭉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소비자 주변에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보험인들이. 안 그러면 소비자 못 받아요. 소비자 이걸 어떻게 알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데.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건 사고란 말이에요, 사고.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사고예요. 그러면 그 불행한 사고 때문에 고통받는 유족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다만 모르면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는 분명히 도움받는 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경험 하나하나가 고객이 우리에게 보험을 가입해야 될 이유를 증명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증거 아니겠어요? 고객이 우리를 만나야 될 이유. 보험이 사람을 위하지 않으면 대부분 모험이 돼버려요. 언제나. 우린 그런 걸 맨날 보고 있죠, 주변에서. 우리는 보험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게 돌아간다 하더라도.